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무서운 일을 당할 뻔했던 평범한 30대 여성 정지혜라고 합니다. 2년간 남편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사실은 남편이 아니었다면 믿겨지실까요?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 그날 저녁 화장실에서 오래된 동창 하나가 제 팔을 붙잡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2년을 통째로 도둑맞은 이야기, 그리고 그 도둑에게 제가 어떻게 되갚아줬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남편과 처음 만난 건 5년 전 봄이었습니다. 소개해준 사람은 연주라는 이름의 3살 위의 언니였어요. 제가 몇 해 전 어머니를 잃었을 때 가입했던 지역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을 많이 만나러 다녔어요. 지혜야, 너 얼굴에 다 써 있어. 힘들었지? 언니한텐 다 얘기해도 돼. 제가 그렇게 티가 나요? 어, 그러니까 힘들면 나한테 말하고 편해져. 나도 네가 일찍 죽은 내 동생 같아서 볼 때마다 이것저것 참견해주고 싶어서 말이지. 그러면서 저를 토닥토닥 안아주곤 했죠. 그때는 어머니와 오빠를 한꺼번에 잃은 지 몇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마음이 텅 비어있던 때였죠. 그런 저에게 언니는 매일 점심을 사줬고 제 취향의 카페를 데려다줬고 제가 좋아하는 재즈 앨범을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언니가 이렇게 물었죠. 지혜야, 너 남자 만나볼 생각 없어? 저요? 제가 무슨... 우리 사촌 오빠 있어. 마흔이 코앞이긴 한데 성격도 반듯하고 직업도 좋아. 이상하게 오늘 아침에 네 얼굴이랑 겹쳐 보이더라. 소개해줄까? 어색해서 어떡해요. 그럼 셋이 밥 먹자. 언니가 옆에 있어줄게. 그렇게 만난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무척이나 호감상이었고 여자를 대하는 게 참 편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니 여자 사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첫 만남부터 대화가 술술 풀렸어요. 남편과는 공통사가 많았어요. 어린 시절 강아지를 길렀던 적이 있었던 것도, 음악 감상이 취미라는 것도 같았죠. 대화를 할수록 공통점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더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남편은 연애 때부터 굉장히 세세하게 저를 챙겨줬어요. 어머니의 기일을 먼저 체크해서 함께 가준다거나 제가 잊고 있던 일정을 기억해 준다거나 그런 것들요. 그게 바로 관심과 호감의 척도라고 생각했어요. 이 곡 당신도 좋아한다면서? 어? 어떻게 알았어요? 연주한테 지나가듯 들었어. 그래서 운명이라고 생각했지.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니 딱 맞춘 것 같았거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이 사람이 제 운명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짧은 교제 시간을 거쳐 그 뒤에 결혼했죠. 행복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만남에 이별도 하나 붙더라고요. 결혼식 3달 뒤 연주 언니가 해외로 발령이 나서 멀리 떨어져 버렸어요. 지혜야, 나 홍콩 발령 났어. 언니 급하게 가야 돼. 갑자기요? 언니 없으면 저 어떡해요. 저 매일 연락할게요. 우리 사이가 연락 뜸하다고 끊어질 사이는 아니지. 오빠랑 잘 살아. 이제 우리도 가족인데. 오빠가 힘들게 하면 연락해. 그날 이후 언니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SNS도 더 이상 안 하는지 아무 글도 사진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해외라서 그런가 싶었죠. 제 결혼은 정말 남들이 보기엔 부러워할 만한 결혼이었죠. 남편은 금융투자회사에서 자산관리부장으로 일했고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기도 했고요. 결혼과 동시에 남편이 이렇게 말했죠. 여보, 그 회사 계속 다니느라 힘들지? 그쪽 일 스트레스 심하잖아. 재택으로 돌려달라고 회사에 얘기해봐.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재택?
우리 회사가 그걸 해줄까? 당신 능력이면 회사도 놓치기 싫어할걸. 내가 아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지옥철 안 타도 되고 아침도 챙겨주고 얼마나 좋아. 그래도 규칙적으로 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도 좀 만나고 아무래도 재택으로 하면 혼자뿐이니까. 당신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집이 편한 사람이야. 내가 그간 당신 쭉 지켜봤잖아. 밖에서 실컷 시달리다 돌아오는 게 제일 힘든 사람 아니었어? 내가 옆에서 보면서 너무 걱정돼서 그래. 무리해서 사람 만나는 것처럼 보여서. 돌이켜보면 이때부터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집에 붙여두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걸 배려라고 착각했으니까요. 사실 남편은 저에게 아주 잘 맞춰주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게 먼저 의견을 물어봐주고 제가 하자는 대로 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돈도 많이 벌어다 줬죠. 남편이 금융회사에서 일을 하니 아무래도 투자 쪽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후에는 저희 어머니와 오빠가 사망하면서 남긴 보험금과 아버지가 제 결혼 때 준 상가 지분까지 전부 남편에게 맡겼어요.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소액이었죠. 게다가 남편은 처음엔 받아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여보, 오해하지 말고 들어. 솔직히 당신 돈 투자해주고 싶긴 한데 솔직히 내 돈으로 투자하는 건 걱정 안 하는데 당신 돈으로 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 혹시라도 수익률이 원하던 만큼 안 나오면 그만큼 더 감정적으로 될 수도 있잖아. 괜찮아. 당신이 자산 관리하는 사람인데 뭐가 무섭다고. 다른 사람 돈 굴려주는 게 당신 직업인데 와이프 돈은 딴 사람한테 맡기려고? 그럼 일단 소액만 맡아줘봐. 뭐 당신이 그렇게 원하면 소액만 줘봐. 내가 수익률 최대한 올려줄게. 이번 분기에 5%만 나와도 되겠어? 넉 달 안에 통장으로 찍어줄게. 못하면 다 내가 메꾸고. 그럼 되겠지? 그리고 정말로 넉 달 뒤에 두툼하게 이자를 얹어 돌려줬습니다. 다음 분기에도 그 다음에도 전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어요. 게다가 남편 자체도 꽤나 검소했어요. 솔직히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쓸 거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이제 곧 아이 가질 거잖아. 당신 40살 되기 전엔 애 갖고 싶다고 했으니까 미래를 위해 내 월급의 상당 부분은 투자하거나 저축하자. 투자에 다 넣으면 당신이 걱정할 것 같으니까 저축도 같이 넣고. 대신 생활비는 좀 줄여도 될까? 서로 100만 원씩 내고 생활비 하는 게 어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아이를 가지려고 애쓰던 시기였고 애도 없이 둘만 지내서 월 200만 원으로도 생활은 괜찮았거든요. 결혼 당시 저는 이미 어머니와 오빠를 잃은 상태였어요. 두 사람이 한 차에 타고 오다가 지방 국도에서 마주오던 화물차와 정면 충돌하며 돌아가셨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외동딸이 됐고 아버지는 하시던 상가 몇 채를 정리하시고 남은 시간을 저 하나에 몰아쓰셨습니다. 지혜야, 이 돈은 네 엄마랑 네 오빠가 남긴 돈이야. 절대 쉽게 굴리지 마라. 아빠, 걱정 마세요. 내가 유리 네 사촌 언니한테 부탁해뒀다. 세무사잖니? 계좌 알림은 언니 폰으로도 하나 걸어놨어. 그러니까 뭔 일 있으면 언니가 먼저 안다. 알겠지? 네, 아빠. 그래서 결혼 당시에는 저희 사촌 언니가 제 재산을 관리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이 재테크를 도맡으면서 언니가 은근슬쩍 밀려나기 시작했죠.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 처가 어른들이 챙겨주시는 마음은 감사한데 아무래도 이젠 우리 부부가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 같은 건 좀 철저한 관계가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사촌 언니분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부담스러우려나? 아무래도 그렇지. 나도 처음에 그랬잖아. 가족 돈은 관리하기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야.
관리라고 해봐야 여기저기 넣어둔 돈에 대해서 알림 오는 거 확인하는 것뿐인데. 그래서 저는 사촌 언니에게 말해서 관리를 남편에게 일임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순차적으로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하나만 먼저 남편에게 넘겼어요. 남편은 그걸로 큰돈 한번 만들어 보겠다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남편에게도 단점은 하나 있었습니다. 얼굴이 워낙 잘생겨서 꼬이는 여자들이 많았거든요. 결혼한 지 1년쯤 됐을까요? 정기 건강검진을 마치고 병원에서 나오다가 저는 병원 건너편 오피스텔 상가 커피숍 창가에서 남편과 비슷한 사람을 보게 됐어요. 평일 오전 11시, 남편에게는 따로 말하지 않고 회사에 연차를 신청하고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난임과 관련된 검진이었기에 정확하게 알아보기 전에는 숨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웬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 웃고 있더군요. 그 웃음이 회사 사람 대할 때 짓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프로포즈할 때 짓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심장이 발끝으로 뚝 떨어졌죠. 다가가려는데 남편과 여성이 자리를 뜨는 게 보였고 저는 반사적으로 뛰어갔는데 남편은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에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낮에 병원 있는 근처 갔었어? 병원? 아니, 오늘 하루 종일 본사에 있었지. 회의만 3개였어. 그래? 이상하네. 내가 본 것 같은데 병원 근처 커피숍에서. 진짜? 당신이 잘못 봤나 봐. 내가 아닌 게 확실할 건데. 뭐로 증명해야 하지? 근태표라도 받아올까? 아니야, 내가 잘못 봤나 봐. 하긴 옷도 오늘 입고 간 거랑은 다른 옷이었고. 미안해. 내가 요즘 서울에서 당신이 좀 서운했나 보네. 그럼 내일 우리 저녁 좋은 데 가자. 응? 다음날 남편은 제게 진주 목걸이를 사줬어요. 제가 놀라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오늘 무슨 기념일이야? 당신이 처음으로 질투해준 기념이지. 고마워. 사랑받는 내가 정말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야. 저는 진주 목걸이를 보며 너무 행복했어요. 계속 이렇게 행복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5월, 저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고향 동창회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매년 초대장은 왔지만 멀기도 하고 혼자 가는 거라 무섭기도 했었거든요. 가면 하룻밤을 숙박하거나 자차를 운전해서 돌아와야 하는데 너무 번거로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부부 동반 가능이더군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남편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금요일이라고? 연차 쓰고 갔다가 토요일에 놀다가 오자. 너무 좋겠다. 그럼 간다고 할게. 이번엔 제대로 다녀오자. 옷 한 벌 사줄까? 남편은 백화점에서 값비싼 원피스를 골라줬고 예쁜 구두도 사줬어요. 저는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죠. 동창회 장소는 고향 시내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이 저를 반갑게 안아줬어요. 웃음과 술잔이 오가는 사이 한 명이 저에게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낯설었어요. 지혜야, 나 세라야. 오세라. 얼굴 많이 달라졌지? 세라? 진짜 세라야? 어머, 어떻게? 정말 오랜만이다. 3년 전에 큰 사고가 있었어. 재건 수술만 5번 받았거든. 어색하지? 세라야. 저는 세라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옆에 서 있던 남편에게 세라를 소개했어요. 여보, 이 친구가 내 고등학교 때 짝꿍이야. 오세라라고. 나도 졸업하고 처음 보는 거야.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지혜 남편 오현우라고 합니다. 남편은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죠. 세라도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세라의 얼굴이 어딘가 하얗게 굳는 게 스쳐갔어요. 아차 싶었죠.
세라는 결혼 직전에 결혼식이 취소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 혼자였고요. 그래서 부부 동반한 사람에게 좀 씁쓸함을 느끼나 보다 싶었죠. 30분쯤 지나서 세라가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남편도 급하게 회사 전화 하나를 받아야 한다며 조용한 데를 찾는다고 로비 쪽 뒷문으로 나갔죠. 대화하던 사람이 둘 다 없어져서 저는 혼자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세라가 5분쯤 뒤에 얼굴이 완전히 굳어서 돌아왔습니다. 전 그때 그게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세라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제게 곧장 다가와 제 손을 잡고 끌었습니다. 지혜야, 나랑 화장실 좀 같이 가줄래? 지금 당장. 응? 왜 갑자기? 부탁이야. 세라의 손이 얼음장이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따라갔죠. 세라는 여자 화장실로 저를 데려가더니 문을 잠그고 등을 문에 기댔습니다. 지혜야, 너 저 남자가 누군지 알고 만난 거지? 무슨 소리야 갑자기? 저 사람 남편 맞아? 혼인신고는 했어? 갑자기 그걸 왜 물어? 당연히 혼인신고했지. 지혜야, 저 사람 6년 전에 내가 결혼하려던 남자야. 이름이 그땐 강태호였어. 근데 저 사람 회사원 아니고 남성 접객업소 사람이었어. 그것뿐만이 아니야. 나 저 사람한테 죽을 뻔했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요. 세라야, 너 사람 잘못 봤어. 우리 남편 이름은 오현우야. 그리고 금융투자회사 부장이고 명함도 있고 밤엔 집에 들어와서 안 나가는 집돌인데 무슨... 그리고 그 사람이랑 네가 결혼할 뻔했는데 그 사람이 왜 널 못 알아봐? 성형수술은 못 알아봐도 이름은 알아봤겠지. 네가 어디 흔한 이름이야? 내가 일부러 말 안 했는데 나 대학 졸업 직후에 이름 바꿨어. 개명한 이름 쓰고 있었고. 사실 지금도 개명한 이름으로 써야 하는데 저놈이 나 알아볼까 봐 예전 이름 쓴 거야. 저놈하고 만날 때만 해도 내 이름이 세라가 아니었거든. 네가 옛날 이름 불러줘서 어찌나 다행이었는지. 아니었으면 알아봤을지도 몰라. 저는 장난스레 웃었지만 세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의심뿐이었어. 설마 했지. 그런데 뒷모습, 담배 잡는 손 모양, 통화하면서 어깨 움츠리는 습관. 6년 지났어도 나 저 사람 눈 감고도 알아. 게다가 증거도 있어. 세라가 급히 자기 휴대폰에 사진첩을 열어 제게 보여주더군요. 남편과 똑같은, 아니 좀 더 넓은 얼굴의 남편과 세라의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결정적인 사진 한 장이 튀어나오더군요. 바로 남편 왼팔 안쪽에 있는 나비 문신을 정면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정말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있더군요. 저 문신 있지? 저거 그냥 문신 아니야. 남편이 군대 있을 때 재미로 했다고 들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나한테도 그렇게 말했지. 그런데 나중에 저 인간이 떠나고 나서 알았어. 그 문신이 호스트바에서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랑 같이 한 문신이라고. 저는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세라가 저를 붙잡고 말하더군요. 지혜야, 내 말 잘 들어. 나 아까 잠깐 밖에 나갔다가 저 사람이 담배 피우면서 전화하는 거 우연히 들었어. 그리고 녹음까지 했어. 들어봐. 세라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라의 폰에는 남편의 모습과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아이 그래, 이제 끝이야. 일단 넌 호텔방 안에 먼저 들어가 있어. 혹시 반항이라도 하면 네가 붙잡아둬야 되니까. 혹시라도 취해서 그 여자가 자면 일 쉬워지는 거지. 지문으로 폰 열어서 마지막으로 다 옮기면 돼. 그리고 나서 근처에 강가도 있으니까 뒤처리는 쉽게 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는 깔끔하게 보험금 수령하고 떠나는 거지.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져 앉았습니다. 이건 남편 입으로 모든 걸 실토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남편은 아는 지인이 소개시켜줬는데. 아는 사람? 설마 이연주야? 네가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 나한테 저놈 소개시켜준 여자도 그 여자였으니까.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죠. 너도 동호회 같은 거 가입했었어?
엄마랑 오빠 보내고 너무 쓸쓸해서. 와, 이거 딱 수법이 똑같네. 나도 와인 동호회에서 그 여자한테 소개받았어. 자기 대학 선배라고. 그런데 그거 알아? 그 여자가 표적 여자한테 붙어서 정복해오는 역할인 거? 네 남편 너에 대해 엄청 세세하게 알고 있지 않았어? 첫 만남부터 운명이라고 느낄 만큼?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한 이야기에 저는 아무 생각도 못할 만큼 머리가 새하얗게 됐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언니가 저에게 얼마나 많은 걸 물었었는지, 그리고 남편이 저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는지가 그제야 앞뒤가 맞았거든요. 세라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지혜야, 지금 당장 나가자. 너 저 남자한테 붙들리면 재산 다 털리고 뒤가 안 좋을 것 같아. 결국 저는 남편을 두고 세라와 함께 세라차로 일단 저희 집으로 갔어요. 중요한 물건부터 챙기고 나와야겠다 싶더라고요. 그 뒤에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있다가 남편에게 붙잡히면 무슨 짓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에는 못 있겠더라고요. 아버지에게 미리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해둔 상태였어요. 차를 타고 20분 정도 지나자 제 폰은 불나는 것처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없으니 남편이 저를 찾는 거였어요. 저는 전화를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문자를 보내오더군요. 걱정하는 문자가 태반이었지만 마지막 문자는 협박성 메시지였죠. 여보, 당장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문자 보내! 저는 답글을 쓰려다 포기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친정아버지 집 앞에 도착한 건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벨을 누르자 아버지가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여셨고 제 얼굴을 보시자마자 아무 말 없이 저와 세라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아빠, 들어와. 어서 들어와. 아버지가 세라의 손을 두 손으로 잡으셨습니다. 자네가 오늘 우리 지혜 살렸어. 자네 이름 오세라라고 했지. 이 은인 내가 어떻게든 갚겠네. 고마워. 너무 고마워. 아버님,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6년 전에 저 사람 손에서 겨우 빠져나왔거든요.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은 없었어요. 오늘 지혜한텐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세라의 목소리가 잠깐 잠겼습니다. 전 그때 처음 알았죠. 세라가 6년 전 그 사건 이후로 얼마나 외롭게 이 시간을 견뎌왔는지를요. 세라야, 미안해. 내가 너랑 계속 연락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혼식 때 널 부르기만 했었어도. 사실 그때 너 부르려다가 너 결혼식 직전에 결혼 엎어졌다는 이야기 듣고 미안해서 못 불렀거든. 괜찮아. 우리가 지금 만난 게 그때 못 만난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사촌인 유리 언니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전화하신 거였죠. 언니는 서류 가방을 툭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혜야, 한 가지만 부탁할게. 무슨 부탁?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짓 할지도 몰라. 우리가 그 사람 재산 흐름 다 파헤치려면 며칠은 걸릴 거야. 그 사이에 오피스텔 처분하고 계좌 다 옮기고 이현주랑 해외로 튀면 우린 다 놓쳐. 그럼요. 네가 그 사람한테 전화 한 통만 해서 딱 열흘만 벌어보자. 제가요? 저 지금 저 사람 목소리 들을 자신도 없어요, 언니. 그래서 더 네가 해야 돼. 삼촌이나 내가 하면 그 사람이 눈치챌 거야. 네가 해야 저 사람이 안심하고 집에서 얌전히 있겠지. 곧 넘어올 돈 생각하면서. 저는 손이 떨리는 채로 사촌 언니가 미리 말해준 대로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옆에서 절 안아주셨어요. 저는 심호흡을 3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가기 전에 그 사람이 받았죠. 여보야, 도대체 어디야? 왜 연락이 안 돼? 여보, 미안해. 어디야 지금? 혼자 있어? 나 지금 친정이야. 여보, 미안해. 그 아버지 아프다고 연락 왔는데 그때 세라차 타고 있었거든. 세라가 여기까지 나 데려다 줬어. 말하려고 했는데 놀라서 폰 떨어뜨리는 바람에 폰도 고장나서 연락도 못했고. 아버님하고 같이 있다니 다행이다. 우선 내가 올라갈게. 괜찮아. 당신도 일정 있으니까 내가 잡아둘 순 없고
여기 아빠 아시는 원장님이 정밀 검사 해준다고 하셔서 한 일주일만 자리 비울게. 일주일? 여보, 나도 갈게. 내가 옆에 있어야지. 당신은 일해야지. 일단 내가 쉬면 돼. 그리고 우리 아파트 관리비랑 공과금이 이번 주에 나오는데 당신이 좀 챙겨줘. 그리고 내가 화분 물 주는 것도 두고 왔어. 그 발코니 화분 물 좀 챙겨주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 상하기 전에 좀 먹고. 회사 다니면서 힘들겠지만 부탁할게. 당신밖에 없잖아. 당연하지 여보. 내가 다 챙길게. 일주일 뒤에 꼭 와야 돼. 알겠지? 응, 일주일 뒤에 갈게. 전화를 끊고 전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사촌 언니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일주일 벌었어. 저 사람은 네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때 허를 찌르자. 아버지는 CCTV를 2배로 늘리시고 사설 경호원 2명을 붙이셨죠.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그놈이 2년 동안 널 속이면서 뭘 하려고 했는지 이제 알아보자. 다음 날 저는 아버지, 사촌 언니, 그리고 언니가 소개해준 변호사님과 함께 큰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서류가 산더미였죠. 변호사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먼저 남편분 신상부터 확인했어요. 그런데 오현우 씨는 실제 오현우 씨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혼인신고까지 됐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뽑아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오현우가 아닌데 현우라는 사람 명의를 쓰는 것 같아요. 이 주민등록상에 오현우 씨 가족을 찾아봤는데 지혜 씨가 준 얼굴 사진 보고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벌써 몇 년도 더 전에 가출했다고 하던데 아마 당신 남편이 오현우라는 사람에게 명의를 샀거나 빼앗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대체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실제 당신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한 거죠.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남편의 인생은 세라가 말한 것처럼 모두 거짓투성이었어요. 사촌 언니가 이어서 서류를 넘겼습니다. 지혜야, 이건 상속자금 관리통장에 있는 2년치 이체 내역이야. 응, 어제 확인해봤는데 네 상속계좌에서 지난 2년 동안 총 8억 3천만 원이 빠져나갔어. 8억이요? 재테크 운용 계좌라는 이름으로 남편이 관리하는 별도 계좌로 옮겨졌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언니가 다 확인했어. 강남 오피스텔 하나, 외제차 2대, 명품 시계 6개, 그리고 이현주라는 사람 명의 계좌 2개.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뭐예요? 네가 매달 남편한테 받은 생활비 100만 원 있잖아. 그 100만 원 출처가 어딘 줄 알아? 설마 결혼 전에, 그러니까 저 사람이 너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한테서 등쳐먹은 돈인 것 같아. 김지수라는 사람 계좌에서 5년 전에 뭉텅이로 빠져나온 돈이 있어. 그 돈이 저 사람 여러 차명 계좌로 돌고 돌아서 매달 100만 원씩 너한테 온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촌 언니가 마지막 한 방을 던졌죠. 거기다 네 재택근무 전환도 네 남편 계획인 것 같아. 재택이 왜요? 너 밖에 안 나가야 어디서든 저 사람 못 마주치잖아. 알아보니까 그 인간이 다음 타깃을 골라서 만나고 있더라고. 근데 네가 회사 생활하면 어디서든 마주치기 쉽잖아. 그래서 널 집에 붙여둔 거야. 언니, 너 재택 2년 동안 집 밖에 얼마나 나갔니? 나간 적이야 많죠. 주말에도 매번 놀러 다니고. 아니, 너 혼자 나간 적은 있어? 그건 많이 없긴 하네요. 결혼 후에는 남편이랑 거의 스케줄을 같이 짜서 남편이 저한테 필요한 물건 사주고 퇴근할 때 장도 따로 봐줬거든요. 항상 어디든 나갈 때는 같이 나가자고 했었고. 그거야 저 사람이 널 감옥에 넣어두고 2년 동안 사육한 거야. 널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널 세상하고 끊어 놓아야 자기가 안 걸리니까. 저는 재택근무 신청서를 냈던 그날의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정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었죠. 당신은 밖에서 실컷 시달리다 돌아온 게 제일 힘든 사람이잖아. 그게 배려가 아니라 감금이었다는 걸 2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2년간 제가 그 돈으로 반찬을 사고 국을 끓이고 남편이 좋아하던 곰탕을 사다 냉장고에 넣어뒀던 겁니다. 다른 여자의 눈물로 지은 밥상을요. 변호사님이 조용히 마지막 서류를 내미셨어요. 그리고 지혜씨, 최근에 지혜씨 앞으로 청약된 10억짜리 사망보험이 있습니다. 수익자는 남편으로 되어 있고요. 그 세라씨가 그날 밤 엿들은 통화, 그 통화가 저희에게 얼마나 큰 증거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그날 밤 지혜씨가 그 호텔에 안 들어간 건 정말 다행인 거예요. 곧 연주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사촌 언니와 변호사가 파헤친 결과였어요. 언니는 저와 같은 동호회에 가입해서 이리저리 피해자를 물색했던 거라고 하더군요. 세라와 마주 앉아 언니에 대한 자료를 넘겨보다가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세라야, 이 여자가 언니한테 오연을 소개해줬을 때 나한테도 똑같이 소개했더라고. 나도 봤어. 대사가 거의 똑같더라. 내가 그 여자한테 내 신상에 대해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 줄 알아? 그게 대본이 됐구나. 2년 동안 남편이 나한테 준 그 다정함이 다 그 여자가 넘긴 자료로 만든 대사였다니. 내가 사랑한 사람은 없어.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이 사기꾼들. 세라가 제 등을 쓸어주더군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생각할수록 열이 받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요. 게다가 그들의 악행은 파고팔수록 계속 나왔습니다. 이연주에게 당한 피해자가 최소 4명이 더 있다는 것도 이때 밝혀졌습니다. 그중 한 명은 지금 지방정신병원에서 우울증 치료 중이었고, 한 명은 이혼 후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살고 있다더군요. 나머지 2명은 아직도 그 사기를 자기 가족에게조차 알리지 못한 채였습니다.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어요. 남편의 악행을 드러내는 시간은. 저는 연신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남편에게 마지막 통보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에 아버지 집 근처 카페로 와. 조용히 이야기 좀 해. 1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죠. 왜? 집으로 오면 되지. 요즘 데이트 못했지? 알았어, 밖에서 보자. 무슨 착각을 했는지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아버지 집 근처에 있는 조용한 카페 하나를 지정했습니다. 카페 사장님께 미리 협조를 구했고, 옆 테이블에는 미리 불러둔 사복 경관 2분이 손님인 척 앉아 계셨어요. 변호사님은 뒷자리에 앉으셨고, 제 옷깃엔 초소형 마이크가 달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2년간 봤던 그 다정한 얼굴이었죠. 앉자마자 남편은 눈물부터 훔쳤습니다. 여보, 오랜만이다. 그치?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내가 정말 당신한테 미안해. 뜬금없이 미안하다는 남편에게 제가 되물었어요. 뭐가 미안한데? 내가 요즘 회사 일 스트레스 때문에 당신한테 소홀했잖아. 그것도 미안하고, 그래서 요즘 나 피한 거 아니었어? 나한테 말해줘. 뭔가 실망한 게 있어? 다 고칠게. 당신 아기 가지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요즘 좀 바빴는데 이제 좀 더 신경 쓸게. 전 그때 처음으로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아기가 왜 필요해? 나 없으면 그 아긴 뭐가 되는데?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없다니. 저는 커피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옆에 놔둔 종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당신 이름 오연우가 맞아? 내가 찾아보니까 오연우 씨 가족은 당신 얼굴을 모르던데. 남편의 눈꺼풀이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저는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죠. 여보, 그게 무슨... 당신 내 뒷조사했어? 오연우 씨는 6년 전에 실종 신고된 노숙인이라고 하더라고. 내 남편이 노숙인인지 몰랐는데. 그 와중에 나중에 빠져나갈 거 생각하고 혼인도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해놨더라. 차라리 혼인신고를 하지 말지 그랬어. 우리 결혼 안 한 사이야. 2년 동안 남남으로 산 거야. 알고 있지? 여보, 그건 무슨 사고야. 등본 뗄 때 뭐가 등본을 잘못된 게 아니라 당신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게 문제지.
오연우가 본명이 아니라면 본명은 이태우? 아님 김도연인가? 남편의 얼굴이 처음으로 새하얗게 굳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나 싶지? 그러게, 팔 안쪽에 새겨놓은 문신은 지우지 그랬어. 그거 보고 알아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당신 호스트바에서 일했다고. 너 직업도 숨겼지? 나한테 숨기고 나한테서 단물 다 빼먹고 나면 또 단물 빨아먹을 여자 꼬시고 다녔지? 너 그래서 나더러 재택근무하라고 한 거잖아. 말해봐. 이 사실의 오해는 어딨어? 내 상속 계좌에서 당신이 관리하는 재테크 계좌로 8억 3천만 원, 거기서 오피스텔로 3억, 외제차 2대에 2억, 명품 물건들까지, 그리고 연주 언니 명의 계좌로 총 2억 5천. 벌써 이렇게 다 넘어갔네? 남편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뿐이면 내가 말도 안 하지. 내 앞으로 된 10억짜리 사망보험은 뭐야? 수익자가 당신이더라? 진짜 나 죽일 생각이었어? 정말로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럼 이것까지 듣고 설명해 볼래?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세라가 녹음한 영상이 나오면서 남편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흘렀죠. 저를 제압하겠다. 제 지문으로 돈을 빼돌리겠다. 저를 처리하겠다. 이 내용들이 나오자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설명해 준다며 해봐. 네가 어디까지 말하나 보자. 동창회 그날 밤에 당신 따라 호텔 갔으면 내가 지금 살아있긴 했어? 그런 거 진짜 아니야. 물론 듣기에 따라 그렇긴 한데 정말 아니야. 난 진짜 억울해. 억울해? 더해줘? 너 나한테 당신 소개시켜준 여자랑 당신이 사귀는 사이라는 것도 알아. 둘이 짜고 나한테 사기 작업 건 거라던데. 일하러 간다고 하고 그 여자랑 만나면서 저녁엔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거냐고? 여보라고 부르지 마. 이 역겨운 사기꾼 자식아. 네가 날 속이고 태연이 도망갈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때 남편의 눈이 가라앉더니 비웃는 표정으로 절 보더군요. 2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이었죠. 와씨, 야, 어떻게 알았어? 내가 다 손 써놨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어떻게 가려? 너한테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면 얌전히 지내야 했지 않아? 그러기엔 여기저기 너무 질질 흘리고 다녀서 일주일 만에 네가 어떤 놈인지 다 알아냈는데. 입이면 단 줄 알아? 인연이 상황 파악 못하고 나한테 대들어? 남편이 커피잔을 제게 집어던졌습니다. 잔은 제 어깨를 스치고 뒷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폭력적인 남편의 모습에 전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무관한 사람을 신고한 게 아닌가 걱정이 됐었는데 말이죠. 까보니 역시 나쁜 놈엔 답도 없는 놈이라는 게 드러났으니까요.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뺨을 향해 손을 뻗은 순간 옆자리 사복경관이 남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김도연씨, 특수협박 폭행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미란다 원칙 고지드립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남편은 몸부림치며 절 노려보며 욕을 쏟아내더군요. 내가 너 같은 범죄자 만나면서 혼자 왔겠어? 당연히 사람 데리고 왔지. 뭐야? 이년아, 내가 잡혀가서도 너 놔둘 것 같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이딴 사기 몇 년 안 나와. 나오면 내가 너 찾아가서. 오연우, 아니 김도연. 뭐? 당신 뒤에 누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내 뒤에도 든든한 백 있어. 당신한테 당한 여자 4명. 4명이 싹 다 소송 걸 거야. 당신 상대로. 그래도 당신이 몇 년 만에 나올 수 있을까? 남편은 카페 문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저를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사복경관 한 분이 남편의 뒤통수를 눌러 차에 태우는 게 카페 유리창 밖으로 보였죠. 전 그때 처음으로 손이 아니라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뒷자리에서 다가와 제 어깨에 가디건을 걸쳐주셨어요. 지혜씨 잘하셨어요. 지금 이 녹음 다 증거로 보존됐습니다. 방금 저 사람이 던진 컵도 뻗은 손도 그리고 마지막 발언도요. 이제 저 사람
오래 나오기 힘들 겁니다. 저는 카페 창밖으로 남편이 실려가는 차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2년 동안 저를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의 뒷모습이었죠. 그것이 거짓인 것을 알고 나서부턴 그 인간을 바라보는 게 무서웠는데 이젠 좀 나았어요. 남편이 유치장에 들어간 사이 이현주도 별도로 잡혔습니다. 이현주는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눈물 연기부터 시작했지만 2년치 통화 내역과 계좌 흐름이 이미 남편의 공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현주가 취조실에서 절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세라와 함께 갔어요. 지혜야, 언니가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요? 저 인간이랑 짜고 제 재산 빼돌린 거? 아니면 처음부터 그럴 목적으로 저한테 접근한 거? 지혜야, 언니가 처음엔 그냥 시켜서 했는데 너 만나면서 진짜로 정이 들었어. 진짜야. 그래서 나도 그만하자고 했었고. 그럼 내 돈이 당신 계좌로 흘러들어갔을 때 나한테 미안해서라도 연락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땐 뭐하고 붙잡힌 다음에야 미안하대? 진짜 미안한 게 맞긴 해? 그럼 정말이지. 뭔 헛소리를 하려고 불렀나 싶었더니 당신 나한테 미안한 적 없잖아. 그랬으면 피해자가 벌써 5이나 되진 않았겠지. 차라리 이쯤에는 너무 익숙해져서 죄책감조차 없었다고 해야 맞는 거 아닌가? 제 말에 점점 이현주의 표정이 깨지더군요. 그럼 말해봐.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죄책감 있었고 정이 들었으면 뭐라도 해주려고 했을 거 아니야. 말해보라고! 연주 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세라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죠. 이현주 씨, 혹시 저 기억하나요? 누구? 오연이라고 하면 기억나죠? 5년 전 달아난 실패작. 그땐 개명한 이름 쓰고 있었거든요. 당신이랑 김도연한테 당하고 나서 사고 나서 얼굴도 바꾸고 이름도 개명 전 이름으로 돌아갔어요. 오세라. 그 덕분에 그놈이 절 못 알아봐서 지혜는 살릴 수 있었죠. 이현주가 순간 당황하더군요. 저와 세라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동창회에서 그놈을 보는 순간 일 망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개명 전 이름 썼는데 참 웃기죠? 그놈이 나에 대해 뭐든 알고 있던 그놈이 날 모르더라고? 내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고. 그런데 그걸 운명으로 포장해서 내게 들이민 게 당신이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네가 그놈이랑 내연관계인 거? 둘이서 짜고 피해자들 조롱할 땐 죄책감 들었어? 난 네 말 안 믿어. 네가 그놈이랑 붙어먹는 놈인데 뭐가 죄책감이고 뭐가 정이 들어? 죄를 지었으면 죄책감 말고 죄값을 받으세요. 앞으로 이런 이유로 저 부르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이현주는 접견실 유리를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저희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죠.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 중인 첫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 저는 그분 손을 두 손으로 잡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인간 이렇게 두실 건 아니죠?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저 사람 무너뜨려요. 저 혼자 고소해봐야 몇 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피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오래 깜빵에 있을 수 있어요. 전 이제 나설 힘도 없는데. 제가 제일 앞에 설 테니 이름만 빌려주세요. 세라도 이미 저와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이미 다른 2사람의 피해자분들도 저희와 함께 하기로 했어요. 저런 놈이 사회로 빨리 나오는 게 더 큰 일이잖아요. 그분은 제 손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희 공동 고소인단은 5이 되었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남편에겐 지옥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촌 언니는 이미 흘러간 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 엄청 애를 썼어요. 지혜야, 일단 우린 네 이름으로 다른 곳에 흘러들어간 돈을 다시 되돌릴 거야. 네 계좌에서 빠져나간 게 남편이 아닌 다른 놈이었으니 이미 거기서부터 사기죄가 성립되는 거야. 그러니 네 돈부터 다 회수하고 저놈 앞으로 된 모든 걸 네 앞으로 가져올 거야. 그래서 저놈이 공들인 거 다 부숴버리는 게 목적이야.
두 번 다시 그런 짓 못하도록 말이지. 언니, 그게 다 가능해요? 이미 저놈한테 소송 들어갔는데 뭐. 일단 네 혼인신고부터 어떻게 하자. 모르는 사람이랑 혼인관계 계속 유지할 순 없잖아. 우선 저놈과 실제 오연우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부터 증명해보자고. 그렇게 시작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은 3개월이 지나서야 무효 판결이 났습니다. 물론 조사를 했을 때부터 오연우가 제 남편과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았는데도 서류를 받고 나니 그제서야 현실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아빠, 저 미혼이래요. 그래, 잘된 거야. 이혼 소송이 아닌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저런 사기꾼 때문에 네 호적에 저놈 흔적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더 열받았을 테니까. 그 사람하고 제가 한 건 대체 뭐였나 싶어요. 신혼집에 혼수에 결혼식까지 다 올리고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날 잡아먹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아버지는 서류를 껴안으시며 처음으로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 사본 한 장이 그 사람이 있는 유치장으로 배달됐죠. 제가 판결문 밑에 짧게 손편지를 끼워 넣었습니다. 넌 그동안 내 남편도 뭣도 아닌 생판 남이었어. 그러니까 위자료 청구에 생각하지 말라고 이 서류 보내는 거야. 나하고 당신은 사기의 피해자와 가해자일 뿐이야. 그러니 피해자인 나는 너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네가 날 속이고 뜯어낸 모든 것, 그리고 내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까지 싹 다 요구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나중에 들으니 그 사람이 판결문을 유치장 벽에 던졌다가 다시 주워서 갈기갈기 찢었다더군요. 하긴 열받을만 하겠죠. 자기 실제 이름으로 혼인했으면 어떻게든 우겨서 이혼으로 가면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라도 받아볼 수 있었을 텐데 딴 놈 이름으로 혼인했으니 그냥 남인 것도 모자라 사기 사건으로 엮인 관계가 돼버렸으니까요. 이 인간과 소송 중에서 가장 통쾌했던 날은 그놈의 차를 팔던 날이었어요. 그 사람이 잠깐 조정실로 나왔을 때 저와 사촌 언니가 조정실 창문 밖 주차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오연우 씨, 아니 김도현 씨, 저 창밖 보이시죠? 저 흰색 외제차랑 검은색 외제차. 내 차잖아. 남의 명의로 된 차를 왜 마음대로 갖고 와? 네 차도 아니잖아. 저 차 차주가 오연우인데 넌 오연우가 아니니까. 어쨌든 저 차 차주가 지금은 나거든. 뭐? 오늘 오전에 소유권 이전 다 끝났고 지금 밖에 중고차 매매상 사장님 두 분이 차 보러 왔어. 다 팔고 돈으로 받아갈 생각이거든. 중고라서 돈이 좀 줄어드는데 어쩌나. 난 저런 부담스러운 차 운전할 생각조차 없거든. 사촌 언니가 문 밖에 매매상 두 분을 조정실로 부르셨습니다. 두 분이 인사를 꾸벅 하시며 계약서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아이 사모님, 두 대 다 감정 끝났고요. 오늘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제 명의 인감 왔어요. 두 대 다 오늘 계약금 넣고 잔금은 내일 처리하죠. 그 사람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이년들이 그거 내가 새로 뽑은 거야. 손대기만 해. 아, 그리고 이 시계 6개도 오늘 감정 다 나왔어. 그러니까 차 걱정, 시계 걱정도 그만해. 너 어차피 당분간 이것들 다 못 쓰는데 무슨? 사촌 언니가 서류 가방에서 시계 6개가 든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그 사람이 2년 동안 자기 손목에 자랑스레 차고 다니던 것들이었죠. 언니가 상자를 열어 하나씩 꺼내며 그 사람 앞에 늘어놓습니다. 이 시계들 알고 보니 당신 전리품이나 다름없더라. 여자 하나 속일 때마다 하나씩 산 것 같던데 참 질 나쁜 인간이야. 당신 진짜 가증스러워. 그 시계 차고 다니면서 무슨 생각 들었어? 그 시계 사려고 속인 여자들 생각은 해봤어? 뭐 안 했겠지. 이런 걸 6개나 가지고 있는 놈이 뭔 반성이겠어. 넌 그냥 반성하지 말고 영원히 그 안에서 썩는 게 낫겠어. 야, 그거 팔기만 해봐. 가만 안 둬. 아, 이 이야기를 안 해줬네.
집에 있는 당신 물건들 다 나한테서 빼돌린 돈 아니면 다른 피해자들한테 받은 돈으로 산 거더라? 그것도 다 팔아서 좋은 데 쓸게. 그럼 잘 지내? 그 사람은 조정실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조정관이 그 사람의 손을 다시 뒤로 채워 유치장으로 데려갔죠. 그 다음 날 저는 세라와 함께 제가 그 인간과 2년간 살던 신혼집 아파트에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남편의 명품 옷들이 잔뜩 걸린 옷장 앞에서 세라가 말하더군요. 이 옷들도 다 팔게? 팔 거야. 그 인간 손길이 묻어있는 것들은 다 팔아서 돈으로 바꿀 거야. 그래서 피해자였던 다른 분들한테 얼마 안 되지만 도움되라고 드릴 거고. 나한테서 가져간 돈은 기간이 짧아서 워낙 명확하니 돌려받기 쉽지만 다른 사람들은 좀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팔아서 드리고 싶어. 알았어. 그럼 일단 중고 명품 판매하시는 분들 불러서 확인해보자. 그렇게 부른 사람들이 왔어요. 옷장과 이곳저곳을 뒤져보니 생각보다 많은 물건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옷뿐만이 아니라 구두, 시계, 액세서리, 가방 등등 그런 것들을 다 판매할 생각이었어요. 사모님, 이거 다 중고로 판매하시면 5천만 원은 넘을 겁니다. 중고라도 한정판은 가격이 많이 높거든요. 그리고 희소성 있는 물건도 꽤 있어서 다 파실 거죠? 꽤 돈이 나오더군요. 저는 팔 물건들을 싹 모아서 판매업자를 그 앞에 서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와 판매업자가 사인하는 장면을 세라에게 찍어달라고 했죠. 그 인간 오라통 터지는 꼴 보려면 이런 게 나을걸? 그놈은 반성 같은 거 안 하니까 그냥 그 안에서도 갇혀서 화만 내고 있을 거야. 그럼 내가 받은 배신감을 다시 되돌려주는 게 좋잖아. 나만 속 터지고 있을 순 없으니까. 그렇게 사진을 찍고 난 뒤 판매업자가 옷과 가방, 구두 등 남편의 모든 것을 꺼내 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넥타이 20개, 셔츠 30벌, 정장 8벌, 코트 5벌, 명품 벨트 12개, 구두 16켤레, 명품 가방도 4개 정도 있었어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걸 알면 그 인간은 무슨 표정을 지을까? 상상만 하다 직접 찾아가서 남편 놈에게 보여줬어요. 텅 빈 드레스룸, 텅 빈 남편 방, 그걸 보는 남편 놈의 일그러진 표정이 어찌나 웃기던지.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네가 왜 내 걸 건드려? 그건 내 거야, 내 거! 거기에 네 물건 하나도 없어, 미친놈아. 네가 오연우가 아닌 이상 저건 네 돈도 아니고 저거 다 팔아서 너한테 사기당한 여자들끼리 나누기로 했어. 그리고 넌 이제 옷이며 구두 걱정할 필요 없잖아. 지금 네가 입고 있는 옷이랑 감옥에 들어가면 입을 옷이 다 나오는데 뭐가 걱정이야? 제가 속을 박박 긁어놨더니 아주 약이 올라서 자기 머리를 벽에 쿵쿵 박고 난리가 났더군요. 막으러 온 사람들에게 제지당하자 저에게 악을 썼습니다. 너 두고 봐! 내가 나가면 어떻게 하나? 일찍은 못 나올걸? 그리고 네가 거기 있는 동안 난 네 손발 다 끊어놓고 네 자금줄까지 막아둘 거야. 그리고 네 가장 큰 무기도 그 안에서 썩고 있을 텐데 내가 뭐가 무섭겠어? 뭐? 내 무기가 뭔데? 네 반반한 얼굴. 이제 끝물이잖아. 그럼 그 얼굴로 앞으로 여자 꼬시는 것도 힘들겠지? 늙어서 나오면 네가 뭘 하고 살 수 있겠어? 그리고 넌 모르지? 이현주가 나더러 선처해달라고 하더라? 네가 저지른 거 다 이야기한다고. 자기는 빼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참 눈물나는 연인 사이네. 제 말에 남편이 더 광분하더라고요. 정말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마지막 말은 일부러 거짓말한 거예요. 그놈이 믿던 사람한테 당하는 꼴을 보고 싶었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놈이 먼저 이현주에 대해 엄청 실토했다고 하더군요. 역시 얄팍한 사이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현주는 별도 재판에서 사기, 명의도용,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인 도피 등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현주 씨의 최종 진술이 있던 날, 저는 세라와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있었죠. 이현주가 절 보니 눈물을 한창 흘리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피해자를 몇 명이나 만들어 놓고도 그저 동정심으로 빠져나갈 생각뿐인 게. 게다가 남편과 내연 관계였으면서 말이죠. 지혜야, 언니가 정말... 언니는 무슨... 앞으로 저한테 언니 취급 바라지 마시고 슬픈 척도 그만 좀 하시고. 솔직히 안 슬프잖아요. 내 동정심 자극하려고 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요? 아니야, 난 진짜로 네 인생에 진짜가 있긴 해? 그놈이랑 붙어먹은 주제에 나한테 저런 기생충 같은 인간을 소개시켜줘? 너한테 당한 여자가 한둘이 아니야. 운명을 위장하고 사기꾼을 나한테 붙여줘? 네가 제일 나쁜 년이야. 네가! 제 독설에 이현주도 더 이상 자기 작전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는지 그 뒤로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더군요. 그게 더 소름 돋았어요. 그 사람이 최종 선고를 받기 일주일 전 저에게 마지막 접견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세라와 사촌 언니를 데리고 갔어요. 접견실 유리 너머 그 사람은 오랜만에 처음 보는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지혜야, 처음엔 계획이었는데 나 진짜로 널 사랑하게 됐어. 진짜야. 사랑? 네가 사랑한 건 애지중지하던 네 명품들이었겠지. 그리고 너 나 만날 때도 다른 여자 꼬시러 다녔잖아. 그래놓고 사랑? 이현주랑 똑같네. 나 흔들어 보려고 눈물 연기 중이라면 때려치워. 더 화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그날 밤에 정말 나 죽이려고 했어? 그 사람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가 드러나며 웃음이 터졌죠. 눈물이 아직 뺨에 흐르는 채로 웃는 그 얼굴이 전 그때 처음 봤습니다. 나 2년 동안 어리버리하게 잘 속아주다가 왜 이제 와서 정신이 들었어? 그때 웃겼는데. 엄마 오빠 잃고 질질 짜는 거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네 아빠 앞에서 사위 노릇하는 거, 네 엄마 길 챙기는 거, 네 오빠 산소 가는 거, 그거 맞춰주는 것도 일이야, 일. 나한테도 위자료 정도는 줘야지. 정신 나갔네. 그걸로 위자료를 운운해? 접견실 유리를 그 사람이 쾅쾅 두드렸습니다.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앉아 있었죠. 아니 막판에 왜 정신을 차린 건데? 왜? 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 생각할수록 열받네. 오연우 씨, 아니 김도연 씨, 2년 동안 내 비위 맞추느라 고생한 것 같은데 위자료는 숙박비로 퉁칠게. 그럼 됐지? 내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고 했잖아. 그렇게 치면 내가 너한테 더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건 쿨하게 내가 포기할게.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세라가 제 손을 잡았고 사촌 언니가 제 어깨를 감쌌죠. 접견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2년을 도둑맞은 저 자신을 위해 마음속으로 오래 울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이름도 어려운 여러 가지 죄명이 병합돼서 아주 오랜 형기를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몰랐던 사망보험의 존재와 세라의 녹화본 때문에 살인 예비죄도 추가됐거든요. 이현주도 별도 재판에서 실형을 받았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점차 원래대로 돌아오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 끔찍했던 일을 떠오르게 하는 신혼집을 팔고 아버지 곁으로 돌아와 고향 시내에 작은 빵집을 열었어요. 그 사건 이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려고 제빵 기술을 배웠다가 점점 재미도 있고 기술도 늘어서 새로운 직업을 갖기로 한 거죠. 솔직히 이전 직장에서도 소문이 다 나서 저도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퇴사하며 퇴직금 받고 신혼집 판 돈으로 개업을 했습니다. 남자는 앞으로 신중하게 만날 예정이에요. 인연이 없으면 혼자 살 수도 있겠지만 속아서 사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정한 얼굴을 한 사람이라도 뒤에서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2번, 3번 확인하세요. 그리고 손을 내미는 사람의 손을 절대 놓지 마세요. 그 손이 여러분의 목숨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